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유통관리사 2급 핵심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용어 이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과목 때 나왔었죠. 자, 테넌트 믹스. 자, 이 테넌트는 뭐죠? 임차인 혹은 임차 점포를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테넌트 믹스는 테넌트끼리의 경쟁보다 경합상대인 쇼핑센터와 같은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자. 그래서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우리 싸워야 될 상대를 설정해서 우리끼리 협력을 해서 경쟁력을 강화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파워센터입니다. 자, 이 파워센터는 저가의 상품을 판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저가의 상품을 파는 초대형 소매센터이자 고가의 상품도 파네요. 자, 저가의 상품과 고가의 상품 둘 다 있는 게 파워센터다. 그래서 고가의 상품은 질 좋은 의류점, 뭐 선물 가게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파워센터의 특징 또 하나 보시면은 마진이 적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유입을 꾀해서 수익을 얻어내겠다라는 게 파워센터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객 전표법 보겠습니다. 자, 애플바움 하면 고객 전표법이다. 바로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일단 이거 두 개는 무조건 외워주시고요. 자, 애플바움이 만든 것으로 기존 매장에 들어오는 고객을 무작위로 면접을 합니다. 인터뷰를 해요. 자, 그래서 어디서 오셨는지, 어디 사시는지, 출발지와 거주지를 파악해서 지도에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게에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애플바움이 만든 게 바로 고객 전표법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상권 평가 항목과 입지 평가 항목 볼게요. 자, 이 상권이라는 것은 그 점포가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거주 인구, 유동인구, 경쟁 점포수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입지는 점포의 면적, 층수, 교통망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상권 요인과 입지 요인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더 되실 건데요. 자, 상권 요인 보시면은 상권의 규모, 시장의 규모, 그리고 교통망이 아니라 교통량이죠. 그리고 영업력 등 이런 택배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상권을 가져야 되겠죠. 택배업들이 오히려 상권에 좀 더 중요합니다. 특히 교통량 이런 것 때문이겠죠. 입지 요인은 시계성, 잘 보이는지, 주시성, 그리고 고객 유도 시설이 근처에 있는지, 그리고 고객들이 오게 동선은 어떤지, 도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 거는 이제 음식업이나 의류업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볼까요? 앵커스토어입니다. 자, 쇼핑몰에 있는 카페, 우리 마트, 영화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 앵커스토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앵커스토어가 있으면은 상점의 입지가 좋아진다 라는 요 뉘앙스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말이 굉장히 어렵게 풀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공부가 도움 되실 거예요. 자, 테넌트 아까 우리가 봤었고요. 자, 그럼 키 테넌트는 뭐냐? 이 테넌트에 키가 붙어 있네요. 자, 상가나 쇼핑몰에 고객을 끌어들이는 핵심 점포다. 우리 테넌트는 임차 점포들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일단 고객을 끌어들이는 인기 좋은 점포가 하나씩이겠죠. 그 핵심 점포를 우리 키 테넌트라고 얘기를 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나머지 테넌트 분들이 서브 키 테넌트가 되는 겁니다. 키 테넌트들의 보조 점포가 되는 거죠. 자, 우리 앞집에 있는 국밥집이 너무 잘 돼요. 근데 국밥집에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럼 옆에 있는 국밥집으로 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럴 때 서브 키 테넌트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영업이익 예의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 한번 개념 잡아볼게요. 자, 한계 이익에서 고정비를 뺀 겁니다. 자, 그럼 한계 이익은 뭐냐? 순매출에서 변동비를 뺀 거죠. 자, 그럼 이 변동비는 뭐냐? 생산이 증가하면 이 변동비가 증가한다라는 개념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는 제가 한계 이익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한계 이익 보시면 순매출에서 변동비를 빼죠. 자, 근데 이 변동비라는 게 뭐냐? 자, 예를 들어서 와인 한 병을 우리가 1,000원에 팔아요. 근데 변동비가 400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얼마라고 볼 수 있겠죠? 600원이 한계 이익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변동비는 늘 바뀔 수가 있는 그런 금액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계 비용 볼게요. 생산량이 한 달에 증가할 때 늘어나는 비용의 증가분이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우리 와인 10병 만드는데 1,000원이 들어요. 근데 11병 만드는데 990원이 들어요. 이게 수학 체증의 법칙인 거죠. 많이 만드니까 만드는 비용이 좀 싸진다. 그런데 자, 21병부터 생산가가 1,010원이 돼요. 자, 즉 무슨 말이냐? 한계 비용이라는 것은 생산이 늘면 생산 비용이 줄지만 어느 생산점부터는 증가를 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개념 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6번 볼게요. 버퍼입니다. 자, 지도 주변의 거리 단위, 시간을 나타내는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레이어는 지도를 일정한 크기로 나눠 격자 형태로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있는 거죠. 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강이 이렇게 있고 산이 이렇게 격자로 나눠서 보는 게 레이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입지 분석의 5요인 보겠습니다. 접근성, 인지성, 가시성, 호환성, 홍보성 5개 있다 외워주시고요. 자, 자리 권리금, 우리 바닥 권리금은 바닥 피라고도 얘기하죠. 자, 요게 답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아까 파워센터 봤는데 이번엔 슈퍼마켓 볼게요. 자, 슈퍼마켓은 셀프 서비스와 초염가 판매, 엄청 싸게 판다는 거죠. 그래서 중앙 집중에 있어서 구매 방식 등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하이퍼마켓은 교외에 입지합니다. 중심지에서 약간 떨어져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5천에서 10,000제곱미터의 창고 형태를 가진 아주 큰 마켓이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아울렛을 보시면은 유명 브랜드나 2월 되는 상품, 재고품, 뭐 하자품, 좀 스크래치 있는 부품 이런 것들을 할인해서 파는 거죠. 그래서 많게는 30에서 70%까지 할인해서 파는 게 아울렛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홈디포 맞습니다. 홈의 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주택, 홈의 개보수에 관련된 자재들이 있는 거, 철물점, 뭐 전자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홈디포에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고요. 카테고리 킬러는 뭐 사람을 이제 킬러 죽이는 건 아니지만, 자, 전문품 할인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따라서 상품 구색을 갖추고 저렴하게 파는 건데, 특징은 전문품을 할인해서 저렴하게 파는 곳이다 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쇼핑센터의 유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파워센터 나왔었죠. 자, 대형점포 개념을 가지고요. 할인점, 할인백화점, 창고형 클럽 또는 홈디포 등 카테고리 킬러 등이 다 파워센터에 포함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네이버후드 센터입니다. 네이버후드 우리 이웃이죠. 자, 그래서 이웃처럼 고객과 가까운 지역에 위치해서 고객의 일상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쇼핑 장소다 보시면 되겠고요. 커뮤니티 센터. 자, 지구 중심으로 위치하여 네이버후드 센터보다는 다양한 범위의 일반 상품을 다루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또 이제 슈퍼마켓, 대형 드럭스토어, 할인 백화점들이 포함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백화점 매장의 가구 배치 한번 보겠습니다. 레이어에 들어가는 부분인 거죠. 자, 먼저 직각 배치. 자, 효율성이나 경제적으로 판매장 면적을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직각 배치다. 이거 꼭 외워놔야겠죠? 자, 사행 배치. 매장 구석구석까지 가기가 쉽다. 자, 이 특징만 외우시면 되고요. 방사형 배치. 매장 공간에 낭비를 초래하고 시각적으로 불편하다. 그럼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 대신 좀 자유롭다라는 얘기는 있어요. 근데 시험에는 이 단점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외워두시고요. 자, 또 중요한 건 자유형 배치입니다. 자, 통로 폭의 자유로운 변화. 자, 통로 폭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게 자유형 배치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상품 전시도 상품에 따라서 독특한 형식의 배치가 가능해요. 말 그대로 자유형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상품들을 진열하고 면적을 가장 잘 쓰기에 좋은 건 뭐다? 직각 배치다 라는 거, 이거 두 개 잘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고객 동선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읽으면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고객이 주로 승용차로 내점하는 점포의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가 동선이고요. 자, 또 이게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자,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의 경우에는 올라간 후,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의 경우에는 내려온 후가 최적의 입지다. 자, 이거 반대로 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올라가기 전, 내려오기 전. 이게 최적의 입지다 라고 나올 수도 있는데, 올라간 후, 내려온 후가 최적의 입지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대규모 소매점은 고객이 각 층별로 돌아보기 때문에 각 층이 좌석이 되고, 자, 이를 연결하는 에스컬레이터가 동선이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각 층이 좌석이 된다라는 거는 하나의 상권을 형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객을 이렇게 좌석처럼 이끄는 매력이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것을 에스컬레이터와 연결해준다, 동선이 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스토어형의 동선의 경우에는 주 출입구부터 에스컬레이터까지가 주동선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고객의 내점 수단이 도보인 경우 주 출입구에서 에스컬레이터까지가 주동선이 된다 라고 해서 이렇게 묶을 수 있는 부분들. 자, 인스토어랑 도보인 경우에는 주 출입구에서 에스컬레이터까지가 주동선이 되고 있죠. 자, 이렇게 묶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마진과 회전율에 따른 전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마진과 고회전율이 필요한 상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유명한 제품. 자, 유명한 제품이라는 건 사람들한테 아주 잘 알려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명한 제품이거나 임대료가 싼 곳, 그리고 고객이 이미 구매를 결정하고 내방한 경우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장 보러 가자. 그럼 우리 엄마들 리스트 보면은, 우리 아빠들도 분발해야겠지만, 엄마 아빠들의 장보기 리스트 보면은 뭐 파, 뭐 무 이런 것들 있죠. 자, 내가 뭘 살지 결정을 하고 가는 거죠. 큰 고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저마진 고회전율이 더 낫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고마진 저회전율이 필요한 상황은 뭐냐? 유명하지 않은 제품이에요. 자, 요거는 비교적 얘기를 하는 거고, 아예 안 유명한 거는 당연히 물건을 팔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임대료가 비싼 밀집 지역, 그리고 복잡한 소매 점포가 조직되어 있는 곳, 고객이 내방할 구매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고마진 저회전율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비교되는 내용들이 나올 때는 둘 중 한 군데만 외워주시고, 예를 들어서 내가 유명한 제품은 저마진 고회전율이지
라고 외웠는데, 자, 유명하지 않은 제품이 나왔어요. 나 이거 안 외웠는데, 근데, 이거 반대로 생각해보면 되겠죠. 고마진 저회전열이겠구나. 그러면, 자, 이렇게 비교해서 내용이 나오는 경우에는 문제를 하나만 확실히 외워줘도 나머지가 따라온다. 라는 거 전략적으로 공부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번엔 소매점포 접근성 이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자, 점포의 입구는 여러 개가 좋고요. 보도의 폭은 넓은 게 좋겠죠. 경쟁점이 적은 업종이 유리하고요. 접근성은 시계성에 영향을 미친다. 점포를 건축선에서 후퇴시키면 시계성, 인지성이 떨어진다. 자, 내용 들어보면 다 맞는 말들이죠, 그냥. 자, 근데 이런 것들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 조금 중요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크리스탈로의 중심지 이론입니다. 자, 한번 일단 읽어볼게요. 자, 중심지 이론이란 한 도시의 중심지 기능이 수행 정도나 상권의 규모가 인구 규모에 비례하여 커지며 중심 도시를 둘러싼 상권의 규모는 도시의 규모에 따라 비례하여 커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중심지라는 것은 상업 및 행정 기능이 밀집된 장소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심지가 잘 발전되어 있고 여기에 사람이 많고 상업이 많고 행정 기능이 당연히 많다면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게 뭐에? 인구 규모에 비례하여 커진다는 겁니다. 즉 인구가 많게 되면은 상권 형성이 된다. 당연한 얘기죠. 이거를 중심지 이론이라고 거창하게 이름을 붙여 넣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최대 도달거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중심지가 수행하는 유통 서비스가 있겠죠. 어느 정도까지 도달하는 범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지역 거주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최대 거리를 최대 도달거리다. 그래서 중심지 이론에서 중요한 건 최대 도달거리가 어디까지 있느냐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중심지가 한 지역 내에서 단 하나만 존재한다라면은 가장 이상적인 배후 상권은 정육각형으로 형성된다. 자, 배후 상권은 중심지를 둘러싸고 있는 상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정육각형인 경우 아주 좋은 형태다라고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보겠습니다. 자, 우리 소매, 옷끝 소매는 아니겠죠? 자, 죄송합니다. 자, 한번 보게요. 자, 두 경쟁 도시의 상권 사이에 존재하는 도시에 소비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상권의 규모는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되게 간단한 말인데 어렵게 써놨어요. 자, 인구가 더 많은 도시는 점포가 많겠죠? 자, 그러면 그 주변 도시에서는 어디로 갈까요? 점포가 더 많은 곳으로 쇼핑하러 가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경쟁 도시가 A가 있고 B가 있어요. 가운데 고객 C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A, 인구가 더 많은 도시에는 아까 중심지 이론과 또 마찬가지로 상권이 더 발전이 잘 돼 있겠죠. 그러면 A가 좀 더 매력도가 높겠죠. 그러면 이 C가 A로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비율을 우리가 어떻게 정할 것이냐? 바로 이 공식으로 한번 정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소매 인력 법칙입니다. 자, B도시의 인구를 A도시의 인구, 자, 이거는 기준도시입니다. 기준도시입니다. 자, B도시의 인구를 A도시의 인구로 나눠요. 거기서 이제 A도시까지의 거리를 B도시까지 거리를 나눈 다음에 제곱을 합니다. 자, 그게 거리 제곱의 반비례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요 말이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 반비례한다. 요게 공식으로 오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요거는 그냥 통째로 외워서 문제 푸실 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컨버스 아저씨의 수정 소매 인력 법칙 보겠습니다. 자, 신발 아저씨의 수정 소매 인력 법칙. 자, 수정 소매 인력 법칙이니까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 볼 수 있겠죠. 자,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을 이용해서 두 도시 간의 상권의 경계를 동일하게 하는 분기점. 요 두 도시 간에 아까 A, B 두 도시 간의 요의 경계점, 이 분기점을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게 수정 소매 인력 법칙이다라는 차이가 조금 있겠죠. 자, 요것도 내용은 마찬가지예요. 도시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소비자는 구매를 위한 구매 여행을 하지 않겠죠. 당연히 가까운 데로 가겠죠. 이거 알아내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까는 건 아니고요. 저도 알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자, 어쨌든 수정 소매 인력 법칙 공식은 이렇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 그대로 외워주시면 되고요. 기준 지역의 인구가 4만 명이다. 자, 외부 지역 인구가 8만 명이라고 볼게요. 계산하기 쉽게 32만 명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4분의 32니까 8이죠. 16이라고 할게요. 죄송해요. 자, 그러면은 4분의 16은 4죠. 자, 루트 4는 2입니다. 그래서 1 플러스 2분의 거리가 만일에 20km다. 그러면 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줘서 만일에 1분의 20, 40이니까 상권 분기점의 위치는 기준 지역 인구가 A라면은 A로부터 40km 떨어진 곳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나오는데 제가 말을 좀 빨리 해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공식 잘 외워두시고 문제 풀면서 제가 올려둔 기출 영상 보시면은 이 문제 푸는 게 나와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시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번에 허프의 확률 모형 보겠습니다. 자, 소비자와 점포 선택 행동을 확률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이 소비자가 저 점포를 선택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이거를 알아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거리와 매장 규모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허프가 얘기했어요. 허프 참. 자, 그 소비자가 어떤 상업지에서 제품을 구매할 확률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해당 상업 집적의 점포 면적에 비례하고 장소에 도달한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말이 결국 뭐냐면은 가깝고 규모가 큰 곳으로 고객은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시설과의 거리, 시설이 규모가 소비자 흡입 욕구가 되고 가깝고 시설이 크면 소비자 효용을 준다라는 거죠. 근데 얘가 무슨 비판을 받고 있냐? 다양한 변수도 많은데 너 이거 두 개만 계산해도 되겠어? 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라는 게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허프 확률 모형 추가로 하나 외워주시면 좋은 게 MCI 모형이에요. 자, MCI 모형은 뭐냐면은 허프 모형을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정량적, 정성적 요인을 함께 고려한다. 자, 우리 허프 확률 모형이 다양한 변수 해석 못한다고 비판받았죠? 그래서 MCI 모형이 우리 정량적, 정성적 요인을 같이 고려해서 한번 그 확률을 계산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업그레이드 버전도 존재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입지의 유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적응형 입지라고 있어요. 자, 요 적응형 입지는 간단합니다. 거리의 유동인구에 따라 결정되는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집재성 입지부터 볼게요. 자, 집재성 입지는 동종업종 점포가 한 곳에 모여 거리를 이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뭐 보석상가 이런 거 있겠죠? 자, 집심성 점포 보겠습니다. 배후지 중심부에 입지하여 유리한 점포다. 자, 집심성, 중심의 심이다 라고 해서 연결해서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백화점, 대형서점, 영화관, 보석점 등이 되겠죠. 자, 집재성 점포예요. 자, 집재성 입지랑 똑같습니다. 동업종끼리 한 곳에 모여 입지에 유리하죠. 먹자골목, 전자폐품, 가구점, 그리고 우리 종로에 보석, 상가 이런 모여있죠. 이런 게 이제 집재성 점포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산재성, 산재되어 있다 뭔가 흩어져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약간 수요 탄력성이 작아서 살짝 떨어져 있는 게 좋아요. 자, 이 수요 탄력성은 제가 다음 과목에서 말씀드릴 거니까 일단은 넘어가셔도 되고요. 자, 분산 입지에서 유리하다. 자, 너무 이발소 붙어 있으면 안 좋죠. 편의점 너무 붙어 있으면 안 좋죠. 세탁소, 목욕탕 이런 것들이 산재성 점포에 들어간다 라고 하시면 바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국부적 중심성 입지입니다. 자, 동업종끼리 특정 지역 국부적 중심지가 유리하다. 자, 국부적 중심지란 뭐냐? 약간 우리 서울 사람들로 치면은 경기도의 중심지 뭐 이런 것들이 낫다라는 거죠. 어느 약간 한가한 지역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뉘앙스를 잡기 편해요. 자, 종묘점, 석재점, 비로점들 이런 것들이 국부적 집중성 입지다 라고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한번 상권에 대한 이해를 한번 구체적으로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상권이란 한 점포가 흡인할 수 있는 고객 지역의 범위죠. 이 상권은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요. 1차, 2차, 한계상권 혹은 3차라고 됩니다. 자, 1차 상권은 전체 이용 고객의 60에서 50%, 65%를 흡인해요. 그래서 1인당 매출액이 가장 높겠죠. 그래서 이 상권으로부터 500m 이내, 직경 1km까지 1차 상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마케팅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고객들이 1차 상권 안에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럼 2차 상권은 그 다음 고객들이겠죠. 20에서 25%를 흡인하고요. 약간 2차 상권들의 고객들은 지역적으로 약간 넓게 분포되어 있겠죠. 그래서 밀도가 조금 낮은 편입니다. 자, 한계 상권은 그럼 나머지겠죠. 1, 2차 상권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고객들을 흡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겠죠, 점포와. 그래서 3차 상권이라고도 한다라는 거. 이렇게 연결해서 외워주시면 또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상권 분석 방법 보겠습니다. 시험 자주 나와요. 자, 규범적 모형, 레컨케크레라고 배웠습니다. 무슨 마술 주문 같죠? 레컨케크레. 자,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컨버스, 수정 소매 인력 법칙이죠. 케인, 흡인력 모델, 애플바움 모형, 크리스탈러, 중심지 이론이죠. 레슈, 수정 중심지 이론이다. 자, 그래서 요거 규범적 모형 친구들이다. 자, 요 시험 문제 왜 어떻게 나오냐? 자, 다음 중 상권 분석 방법 중 기술적 방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기술적 방법은 최유, 현비, C입니다. 체크리스트법, 유추법, 현지조사법, 비율법, CST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거. 자, 여기에서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들은 또 차후에 제가 다뤄드릴 거니까 일단은 여기서는 일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외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규범적 모형과 기술적 방법 묶어서 시험에 나오니까 둘 중 하나만 외우면 되겠죠. 자, 근데 보니까 레컨케크레가 마음에 드시는 분은 이거 외우시면 되고, 기술적 방법은 최유, 현비, C다. 이렇게 뭐가 더 마음에 드시는지 하나만 외우시면은 아닌 거 체크해서 문제를 충분히 풀 수가 있겠죠. 자, 상권 실사의 원칙 5가지 보겠습니다. 자, 매출 예측의 원칙.
자, 매출에 대해 예측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현장 실사의 원칙. 자, 말 그대로 현장 실사 나가보는 거죠. 발품을 바로 현장 체험을 한다. 수치화의 원칙. 서열적인 등급 표시가 필요하겠죠. 수치화를 해야 되니까. 자, 비교의 원칙. 비교를 해야겠죠. 상권과 점포별로 비교해서 벤치마킹을 한다. 비교의 원칙은 벤치마킹까지 나아가는구나 보시면 되고요. 가설 검증의 원칙. 가설을 세워서 이제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상권 실사할 때는 이 5가지 원칙을 잘 지켜서 해야 된다 라는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 과목도 제가 절반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 과목에서 또 제가 이 과목 마무리 드릴 건데,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전부 다 시험에 1회 이상 나온 거라고 지금 벌써 3번째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그렇다는 것은 정말 다 하나도 빼지 않고 공부를 해주셔야지 우리가 합격할 수 있다는 거. 대신 교재에 있는 내용을 압축해서 시험에 정말 나온 친구들만 제가 추렸다는 거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목표 점수인 60점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2과목 영상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점포의 경쟁 분석 이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1과목에서도 제가 한번 나왔었죠. 또 나왔던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업체 간 경쟁 분석. 자, 유사 상품을 파는 상이한 소매 업체 간 경쟁 구조 분석이다. 자, 제가 국밥집과 쭈꾸미집을 예로 들었었죠. 자, 쭈꾸미. 자, 음식을 파는 건 똑같은데 파는 형태는 달라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업체 간 경쟁 분석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업체 내 경쟁 분석은 쉽게 말해서 국밥집과 국밥집이 경쟁을 하는 것이다. 유사 상품을 파는 동일한 소매업체 간 경쟁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잠재 경쟁 분석, 잠재적 경쟁 분석이라고도 하죠. 신규 소매 진출 예정 사업체는 업종을 파악하여 분석한다. 이런 거에 돼 있죠. 자, 신규 점포가 생기거나 기존 점포를 분석하는 것이라 보면 되겠고요. 자, 경쟁 보완 관계 분석은 고객들의 선호도, 소득, 특성 등을 파악해서 분석하는 거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계별 경쟁 분석은 시험에 무조건 도심의 도심, 부도심, 지역중심, 지구중심 간의 경쟁 관계다 라는 얘기로 나오고 있으니 요거 그대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지 매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가 있는데요. 고객 차단 원칙. 자, 고객이 특정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A, B 지역이 있고 여기 C 지역이 있습니다. C 지역에 있는 고객이 A 지점에 있는 쇼핑센터로 가려고 하는데 가다 보니까 B 지점에도 A 지점에 있는 쇼핑센터만큼이나 좋은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럼 B 지점은 자, C 지점이 C 고객이 A 지점으로 가려고 하는 걸 내가 차단했다. 고객 차단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충 가능성의 원칙 보겠습니다. 2개 이상의 점포가 고객을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 예를 들어서 자, 셔츠 가게와 자, 넥타이 가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가게 2개는 붙어 있으면 좋겠죠. 셔츠를 샀으면 넥타이가 있으면 좋겠고, 넥타이를 샀으면 셔츠가 있어야겠죠. 자, 이렇게 보충 가능성 원칙이고요. 자, 동반 유인 원칙, 유사업종 소매업은 뭐 있는 게 좋다. 자, 먹골거리라고 하나요? 먹자거리죠, 먹자거리. 자, 이렇게 먹자거리나 점포들이 모여있는 이제 귀중품들 모여있죠. 자, 그런 것들이 동반 유인 원칙 되겠고요. 접근 가능성 원칙, 가깝거나 교통이 좋으면 매출이 증가한다. 자, 요거는 당연한 말이겠죠. 그리고 점포 밀집 원칙, 지나치게 유사업종이나 보충하는 점포는 떨어져 있는 기회다. 보충 가능성이나 동반 유인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산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편의점이나 세탁소, 이발소, 뭐 그리고 또 목욕탕 이런 것도 있겠죠. 자, 이런 친구들은 떨어져 있는 게 좋다라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단조사와 횡단조사 보겠습니다. 자, 종단조사는 자료를 여러 시점으로 두고 반복적으로 조사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변화 파악이 유리하고 소비자의 욕구, 태도 변화 파악이 시점적으로 조사하기가 좋습니다. 자, 대신 반복 조사를 하다 보니까 횡단조사보다는 좀 귀찮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네요. 자, 횡단조사 한번 볼까요? 일정 시점을 정해서 다른 특성을 가진 표본 집단을 조사를 합니다.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 파악에 유리하고요.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 인지도, 구매 경험 등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이 횡단 조사는 과거 조사를 하지 않아요. 그 현실, 그 순간만을 위한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종단 조사와 횡단 조사의 내용이 대립되는 내용들이 많죠. 이런 거는 이제 둘 중 하나만 딱 잡고 확실하게 외워두시면 문제를 푸는데 대입을 해서 충분히 풀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우리 고객 심리에 대한 원칙 한번 볼까요? 자, 집합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운집한 곳을 선호하는 인간 집합의 원칙. 저 가게에 줄 서서 먹는 맛이 있나? 이런 거죠. 그리고 보증 실현의 법칙. 득실을 따져 득이 되는 쪽을 선택하려는 거죠. 당연히 맞는 말이겠죠, 그것도. 자, 안전 중시의 법칙. 자, 위험하거나 잘 모르는 길을 지나다니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골목에 있는 상권들이 입지가 안 좋다라고 평가가 받을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최단거리 실현의 법칙. 목적지까지 최단거리로 가려고 하는 원칙이 있다라는 이런 심리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매점 상권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소매점의 이미지예요. 이 이미지 안에는 뭐가 있냐? 점포 설비, 판촉 활동, 디자인 등이 이 이미지에 해당을 하고요.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고요. 소매장의 접근성도 중요합니다. 품질이 동일한 상품이라면 소비자는 가까운 곳으로 가는 게 당연히 맞겠죠. 자, 세 번째, 경쟁 점포의 입지입니다. 동일 업종의 경쟁 점포는 모여 있으면 상권이라는 게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권 크기에 영향을 주고요. 소매점의 규모죠. 점포 규모와 구색 갖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이런 내용들이 소매점의 규모에 해당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산 구조와 소비 구조에 따른 입지 관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산 구조에서 소량 생산이고 소비 구조는 소량 소비다. 자, 이런 것들은 수집, 중개, 분산이 모두 가능해야 한다. 농수산물 유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소량 생산이고 대량 소비다. 수집, 중개만 가능하면 된다. 자, 이건 농산물, 임산물, 가공이다. 자, 유통과 가공은 다르죠. 이 차이 알아두시고요. 자, 대량 생산을 하고 소량 소비하는 경우에는 중개 분산이 필요해요. 수집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생필품, 공산품들의 유통이 영향을 받고 있고요. 자, 대량 생산하고 대량 소비하는 경우에는 중개만 있으면 됩니다. 원료나 광산물, 원자재 유통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라는 거 이 차이 잘 구분해서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미넌트 출점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출점 장소를 일정 지역으로 정해서 집중적으로 점포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의 우위를 확보하겠다. 자, 이 지역은 내가 먹어버리겠다. 우리 송파구는 사실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롯데에 대한 건물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송파구에 대한 도미넌트 출점, 도미넌트는 영어로 지배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송파구는 약간 롯데가 많이 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배적 우위 전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 영역에 진출해서 성장하려고 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신의 제품 브랜드를 고객에게 인지시키고 경쟁사의 동일 제품과 차별화를 둬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자 라는 내용이 바로 도미넌트 출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용적률과 연면적 비율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을 우리 용적률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하, 주차장, 공동시설, 피난, 안전구역 면적은 제외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 자, 우리 연면적 비율은 1층과 2층, 5층짜리 건물이 있다고 했을 때 3층, 4층, 5층을 다 더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 공동시설이 있다고 하면은 주민 공동시설을 일단 연면적 비율에서 빼주고요. 주차장이 있어요. 그러면 주차장 면적도 빼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대지 면적으로 나누면은 연면적 비율이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이 연면적 비율을 구할 때는 뭐가 제외되는지 꼭 이해를 해 두시고 계산 문제 나왔을 때 잘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매점포의 매출 추정 방법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 기술적 방법이죠. 유추법이 있습니다. 유사한 점포나 같은 점포들의 고객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가능 매상고를 산출하는 거예요. 내가 신규 점포를 내려고 하는데, 나랑 내가 내려고 하는 곳이랑 비슷한 게 있나?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거기에 고객이 얼마나 오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그럼 나도 여기다 차리면은 한 이 정도 매출은 나오겠다. 해보는 게 이제 유추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회귀분석법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관관계를 알아내겠다는 겁니다. 즉, 매상고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을 해서 가능 매상고를 산출해보는 겁니다. 즉, 회귀분석은 변수들을 파악해보자. 이런 뉘앙스가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체크리스트법은 부지와 주변 상황에 관해서 사전에 결정된 변수 리스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수 리스트를 통해서 이 점포가 좋은 곳인지 아닌 곳인지 파악을 해보고 매출이 얼마나 나올 건지 만들어진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보겠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장점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들어요. 이해와 사용이 쉽죠.
하지만 단점은 숫자로 예상 매출을 추적이 어려워요. 주관성이 짙어요. 이 리스트를 만드는 것 자체가 내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변수들에 대한 해석, 선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유추법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추법이라는 거 말씀드렸지만 신규 입점 점포 혹은 기존 점포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기존 점포나 신규 입점 점포 입자하려고 하는 상권을 유사 점포로 선정합니다. 유사 점포의 매출액, 상권 등을 파악해서 예상 총 매출액을 추정하는 것이죠. 신규 점포뿐 아니라 기존 점포도 사용 가능하고 서술적 방법을 의한다라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유추법 진행 순서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신규 점포의 입지 조건을 파악하겠죠. 그 다음에 유사 점포로 선정합니다. 그 다음에 출점 예상 상권을 소규모 지역으로 구분을 해요. 그 다음에 각 지역에서의 1인당 매출액을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신규 점포의 예상 총 매출액을 추정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이 순서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어디 활용하냐? 자, 상권 규모 파악하거나 경쟁 정도 측정 파악하거나 고객 특성을 파악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광고에 활용하거나 점포 확장 계획에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같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CST 맵까지 볼 건데요. 왜? 유추법과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CST 맵이라는 것은 점포의 입지 결정이나 소매 마케팅 전략 수립에 필요한 상권 분석 과정이에요. 근데 왜? 유추법을 사용해서 상권 규모를 파악하거든요. 그래서 이 CST 맵은 유추법으로 한다라는 거 가장 중요하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또 고객 전표법을 사용해서 고객 특성을 조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광고, 홍보판 쪽 전략의 수립도 가능하고요. 상권 잠식 상태와 경쟁 정도를 가늠하는 데도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점포 확장계획 활용 가능하다. 요 내용 보니까 우리 유추법이랑 사실 내용이 비슷하네요. 자, 그래서 이거 묶어서 유추법이랑 같이 이해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M&L 모형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L 모형이라는 것은 상권 내 고객들이 각 점포에 대한 선택 확률을 예측하는 거예요. 자, 상권에 있는 고객들이 이 점포를 갈 확률이 얼마나 될까 찾아보는 게 M&L 모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M&L 모형으로 시장 점유율과 상권 크기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분석 과정에서 집단별 구매 행동 데이터 대신에 각 소비자별 개인별 데이터를 수집한다. 소비자 개인의 데이터를 모아서 이거를 파악하는구나. M&L 모형은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M&L 모형을 루스의 선택 공리를 바탕으로 한 모형이라는 거 시험에 나오고 있으니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BPI 보겠습니다. 자, BPI라는 건 뭐냐? 시장의 구매력 지수를 파악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인구와 소매 매출액, 그리고 유효 소득으로 이 BPI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BPI가 크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시장이 구매력이 크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인 즉슨 시장의 매력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지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BPI를 구하는 공식을 보시면은 인구비의 0.2를 곱하고 소매 매출액비의 0.3, 유효구매 소득비의 0.5를 곱하죠. 자, 그 말인 즉슨 이 BPI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비, 그 다음에 매출액비, 인구비 순으로 가중치가 부여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왜? 인구비는 0.2, 20%만 보겠다는 거고 매출액비는 0.3, 30%를 보겠다는 거죠. 유효구매 소득비,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거의 50%의 영향이 있다. 라는 게 공식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시는 게 시험 공부 문제를 푸시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IRS와 MEP 볼게요. 시험에 거의 매번 나온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자, 이 IRS란 소매 포화 지수입니다. 자, 뭐냐 이게 한 지역 내에서 수요와 공급 관계를 나타내서 상권 내 경쟁 강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좀 더 읽어볼게요. 잠재 수요도 표현하면서 신규 점포에 대한 지역 시장의 매력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한다. 자, 여기 핵심 단어 나왔습니다. 신규 점포에 대한 지역 시장의 매력도를 측정하는데 이 소매 포화 지수 IRS를 쓴다. 자, 이 IRS는 1에 가까울수록 좋고요. 지역의 경쟁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뿐 질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합니다. 자, 일단 이 내용 일단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MEP도 같이 봐야지 더 이해가 잘 되거든요. 자, MEP는 뭐냐? 시장 성장 잠재력 지수입니다. 자, 말 그대로예요. 이 시장이 성장 잠재력이 큰지 아닌지를 보는 거죠. 자, 이 MEP가 혼자 등장하지 않아요. IRS의 단점을 보완하며 다른 지역으로부터 쇼핑 지출액을 추정할 수가 있어요. 즉, 우리 시험 내용에는 뭐가 나오냐? 자, IRS가 높은 경우 시장 기회가 많아요. 창업 기회가 많다라는 거죠. 자, 왜? 수요와 공급 관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IRS가 높다라는 거는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고객들이 나
국밥 먹고 싶은데 국밥집이 우리 동네는 없어.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자, 거기다가 MEP가 높다. 시장 성장 잠재력이 커요. 이 고객들이 국밥을 좋아하는데 남녀노소 다 좋아해요. 그럼 야, 여기 국밥 시장이 엄청 커질 수도 있겠는데? 라는 거죠. 그래서 점포의 수가 적어서 출점 시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IRS와 MP가 둘 다 높은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반대로 보면은 IRS가 낮고 MP가 높다면 여기에 신규 점포를 차리면 안 되겠죠. 자, GIS 보겠습니다. GIS, 우리 GPS 친구라고 보면 됩니다. 즉, 지리 정보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GIS는 지리 정보를 보존, 분석하여 관리하는 정보 시스템입니다. 자, 레일리저, 컨버스, 소매 입력 모델을 적용하는 경우도 GIS를 사용해줘야 된다. 라는 게 있고요. 자, 대형, 소형 매장의 입지 선정 등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 GIS 그럼 시험에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개별 상점이나 상점가의 위치 정보를 점 데이터로, 토지 이용 등의 정보는 면 데이터로 지도에 수록한다. 자, 맞는 말이고요. 지하철 노선이나 도로 등은 선 데이터로 지도에 수록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보조 분석하는 정보 시스템이죠. 자, 상점 또는 상점가를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하거나 설문조사를 하여 지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활용한다. 아, 뭔가 데이터베이스를 모으고 분석하고 구축하는 뉘앙스가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나온 내용들 디테일하게 좀 외워주시면 더 좋겠죠. 자, 티센 다큐 보겠습니다. 자, 티센 다큐는 전 과목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또 나왔다는 거는 시험에도 자주 나온다는 거죠. 자, 이번엔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 티센 다큐는 공간 독점 접근법에 기반한 상권 구획 모형입니다. 자, 즉 공간을 나눠서 이 상권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보겠다라는 거죠. 자,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최근접 상가 선택 가설에 의해 상권을 선택한다. 자, 고객은 가까운 곳으로 간다는 거죠. 그냥 이게 다예요, 사실. 근데 어떻게 내용 담겨져 있는지 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소비자들이 가장 가까운 소매 시설을 이용한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리고 소매 점포들이 규모나 매력도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가정했어요. 자, 규모나 매력도가 비슷하니까 그러면 어디 가겠어? 가까운 데 가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신규 점포 부지의 입지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상권 범위 예측에 사용될 수 있다. 왜? 상권 구획 모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상권 범위 예측에 사용된다. 그렇구나.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 T센 다큐의 크기가 그럼 있겠죠. 자, 이 크기가 경쟁 수준과 부의 관계, 반비례라는 거죠. 반비례 관계를 가진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마무리, 시설 간 경쟁 정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걸로 T센 다큐 요거 이해하시면 이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넬슨의 소매점 8원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제목들만 외워도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말씀드리면서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상권의 잠재력입니다. 상권 내에서 취급하려 하는 상품에 대한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죠. 그래야지 잠재력이 얼마나 되는지 볼 수 있고요. 접근 가능성입니다. 상권 내에 있는 고객을 흡인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하는 거고요. 성장 가능성, 자, 인구 증가와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시장 규모나 선택한 사업장, 유통 상권의 매출액이 성장할 수 있는가, 그것들을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중간 저지성, 고객 차단이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기존 점포나 상권 지역이 고객과의 중간에 위치함으로써 경쟁 점포나 기존의 상권 지역으로 접근하는 고객을 중간에 차단해서 내가게로 올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요거를 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누적적 흡인력입니다. 비슷하거나 동일한 점포가 집중적으로 몰려져 있다면 고객의 흡인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양립성입니다. 상호 보완 관계에 있는 점포가 서로 인접해 고객 흡인력을 높일 수 있는 경우, 자, 이거 우리 생각해보니까 다 이미 배웠던 내용들이죠, 사실. 자, 경쟁 회피성, 기존 점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가, 가능성,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향후에 신규 경쟁점이 생겼어요. 그래도 우리 가게가 계속 잘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끝으로 경제성입니다. 입지 가격 및 비용 등으로 인한 수익성과 생산성이죠. 자, 내가 여기서 100원짜리를 파는데 월세가 10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은 몇 개를 팔아야 돼요? 10,000개를 팔아야 되잖아요. 월세를 벌려면은. 야, 이거 쉽지 않겠는데? 이런 경제성을 고민해봐야 된다라고 넬슨이 8가지 원칙을 세웠다. 그래서 요거는 외워야 되지만 읽어보다 보면 이해는 돼요. 하지만 우리 앞에 단어들 있죠? 잠재력, 성장 가능성, 접근 가능성, 이런 것들은 꼭 외워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과목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 제가 다 말씀드렸고요. 자, 저는 또 3과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